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뇌의 CEO, 바로 전전두엽의 역할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당신이 직접 정리해서 보내주신 한 문장이 이번 탐구의 출발점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전전두엽은 결국 규칙을 설계하고 기저획에 넘기는 작업이다.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뭔가 핵심을 꿰뚫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복잡한 뇌과학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곱씹어 보니까 이 넘기는 작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랄까 너무 단순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혹시 제가 이 넘긴다는 단어 뒤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미세한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고 정말 날카로운 의문입니다. 그 넘긴다는 표현이 왜 마음에 걸리셨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 문장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한 90%는 맞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정의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나머지 10%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내서 당신의 이해를 100%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의가 정확히 맞는 부분은 어디고 또 그 넘긴다는 표현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뇌 영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전두엽을 단순한 개념이 아닌 당신이 실제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계기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계기판이라는 비유가 마음에 드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 문장이 90% 맞다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10% 제가 놓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역시 그 넘긴다는 부분의 핵심이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두 가지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 넘긴다는 행위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전두엽이 항상 기저핵으로 일을 넘기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전두엽의 진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위임하고 어떤 일은 자기가 계속 붙들고 있을지 결정하는 일종의 총괄 매니저에 가깝죠. 아하. 그러니까 자동화할 가치가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필터가 먼저 작동하는 거군요. 제 정의에는 그 필터 역할이 빠져 있었네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정해진 일은 이건 자동화해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기저에게 넘겨버리고 처음 가보는 길을 찾거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것처럼 새롭고 복잡한 문제는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라고 붙들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은 기저핵으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뇌라고 하면 훨씬 정교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완점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요. 바로 무엇을 넘기느냐에 관한 겁니다. 전전두엽이 만드는 건 언어적이고 논리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간다 같은 명시적인 지시죠. 하지만 기저핵은 이런 언어적인 규칙을 직접 이해하지 못해요. 잠깐만요. 기저액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럼 둘이 어떻게 소통하죠? 이건 마치 한국어를 하는 관리자가 영어를 쓰는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번역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전두엽이 만든 빨간불이면 멈춘다는 규칙을 기저핵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신호, 행동, 결과로 이어지는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번역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이 번역 과정이 바로 반복이죠. 전전두엽이 의식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범을 보여주면 기저핵이 그 행동 패턴 자체를 통째로 학습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네요. 저는 그냥 서류뭉치를 옆부서로 넘겨주는 임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언어로 된 설명서를 행동으로 번역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시연에 가까운 거군요. 전전두엽이 행동 패턴으로 번역될 수 있게 정교하게 규칙을 설계하고 반복하면 기저액이 그 패턴을 통째로 익혀서 뇌가 아니라 몸의 기억으로 굳혀버리는 거죠. 둘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협력관계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원래 문장을 조금 수정해 본다면 전전두엽은 규칙을 설계하고 그 규칙을 기저핵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 패턴으로 번역하여 넘길지를 결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훨씬 정교해졌네요.
그런데 이렇게 전전두엽과 기저핵의 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중요한 뇌 영역들의 역할을 제가 너무 무시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역할도 중요하게 나오던데 제 정의가 이들의 역할을 침범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을까요? 전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화를 잘하신 거죠. 이제 그 단순화했던 그림에 다른 배우들을 등장시켜보면 전체 그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기억의 창고, 해마부터 볼까요? 전전두엽이 이건 중요한 결정이야 라고 판단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 해마는 옆에서 조용히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었지? 하고 관련 기록들을 쭉 뽑아주는 참고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 설계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해마는 결정의 기록 담당 사서 같은 역할이군요. 그럼 편도체는요? 자료에서는 중독의 출발점이자 감정의 기폭제라고 표현하던데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편도체는 판단의 방아쇠 혹은 경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차분하게 규칙을 설계하는 전전두엽과 달리 편도체는 지금 당장 판단이 필요해, 위험이야, 혹은 이거 엄청난 기회야 같은 강렬한 감정 신호를 보내 전전두엽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길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을 때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뛰게 해서 전전두엽에게 지금은 평소처럼 걸을 때가 아니야, 생존 규칙을 작동시켜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판단의 주체라기보다는 판단을 시급하게 시작하게 만드는 존재죠. 흥미롭네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전전두엽이 출동하는 구조군요. 그럼 그 외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이나 공간 정보를 다루는 두정엽 같은 영역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들은 판단의 원재료를 공급합니다. 후두엽이 저기 빨간 불빛이 보인다는 시각 데이터를, 두정엽이 그 불빛은 약 50m 전방에 있고 내 차와의 거리는 이 정도다라는 공간 데이터를 제공해야 비로소 전전두엽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핵이 자동화한 습관,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같은 행동을 더 부드럽고 정밀하게 다듬는 미세 조정 전문가가 바로 손해입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 정말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네요. 전전두엽이 지휘자라면 편도체는 연주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타악기 주자, 해마는 과거의 명연주 악보를 보관하는 사서, 다른 뇌엽들은 각자의 소리를 내는 연주자들이고 기저핵과 손해는 그 연주를 완벽한 자동 연주로 만들어내는 수성 연주자들 같아요. 지휘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 원래 문장을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버전으로 개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길고 학술적인 버전은 전전두엽은 다양한 뇌 영역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의 판단 기준을 설계하고 반복을 통해 자동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행동은 기저핵이 파탄으로 학습하도록 넘긴다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날카롭게 본질만 남겨서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전두엽은 규칙을 만들고 기저핵은 그 규칙이 필요 없게 만든다. 기저핵이 그 규칙이 필요 없게 만든다. 와, 이 문장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전전두엽이 애써 만든 규칙을 기저핵이 쓸모없게 만든다는 게 결국 그 규칙이 완벽하게 몸에 배워서 더 이상 의식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전전두엽을 잘 쓰는 상태란 머리가 복잡하게 도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조용한 상태다 라는 역설적인 문장이요. 이 말에 감각적으로 yes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개념을 아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전전두엽을 이론이 아니라 구조로, 기능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전두엽을 근육처럼 계속 써야 발달하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전전두엽이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전두엽은 제때 물러날 줄 알 때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뇌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처럼 필요할 때만 등판해서 상황을 정리하고는 깔끔하게 빠져주는 게 핵심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전전두엽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개입해서 모든 걸 망쳐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목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이미 숙련된 운전이나 타이핑을 할 때 갑자기 나 지금 잘하고 있나? 하고 손가락이나 발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순간 실수가 나는 현상. 스포츠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몸이 굳어버리는 초킹 언더 프레셔도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요. 이미 기저핵과 손해의 자동화 영역으로 넘어간 일을 전전두엽이 갑자기 검사하겠다고 끼어들어서 시스템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개발자는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이 완벽한가? 혹은 이 코드가 최선인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전두엽은 맨 처음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쓴다는 큰 규칙만 설정해주고 빠져주죠. 그러면 나머지는 훈련된 기저에게 만들어낸 창의적인 패턴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전두엽이 끼어들어 사사건건 비판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바로 끊겨버립니다. 생각해보니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 것처럼 즉각적인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전전두엽이 나서서 왜 넘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해보자고 하면 머리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으로는 틀린 아주 어색하고 차가운 반응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건 생각의 질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분노나 수치심 같은 강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전전두엽이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나 합리화만 늘어나죠. 이때 전전두엽은 감정의 소화제가 아니라 증폭기가 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계속 다시 읽거나 끝난 회의를 밤새 꼽씹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보도 없고 결과를 바꿀 수도 없는데 전전두엽이 계속 개입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이건 생산적인 판단이 아니라 파괴적인 반추일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 같네요. 모든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지금은 새로운 규칙을 설계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만든 규칙을 그저 실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전전두엽의 전원을 켜야 할지 꺼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군요.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했던 행복이라는 주제와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그 질문에 능숙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뇌과학적 행복의 핵심이거든요. 아, 드디어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저는 전전두엽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성취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기쁨이나 성취감 같은 행복한 감정을 직접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자료에서는 기쁨, 사랑, 평화 중에 전전두엽이 딱 하나와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뇌에서 기쁨의 감정, 즉 성취감이나 쾌감은 도파민 같은 보상 시스템의 영역이고 사랑이나 유대감은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영역입니다. 둘 다 변연계나 기저핵 같은 더 원초적인 뇌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이죠. 전전두엽은 이 감정들을 직접 만들어내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제가 몇 달 동안 공들여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기쁨은 명백히 전전두엽의 장기 계획 능력 덕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전두엽의 역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쁨의 설계자가 바로 전전두엽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거기서 개념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짜릿한 기쁨 자체, 즉 도파민이 분출되는 순간은 보상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전두엽은 그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는 무대를 설계하고 건설한 총감독이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눈앞의 유혹을 참고 계획을 실행해서 마침내 보상 시스템이 작동할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전전두엽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기쁨이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사랑이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도록 충동을 억제하고 관계를 해속하는 관리자 역할이죠. 기쁨이나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만드는 공장은 아닙니다.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기쁨이라는 불꽃놀이 자체는 보상 시스템이 터뜨리지만 그 불꽃놀이가 가장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발사대를 만들고 시간을 조절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게 전전두엽의 역할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왜 평화와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평화란 위협 감지가 낮고 불필요한 내적 판단이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뇌 영역이 전전두엽이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이 주변 상황과 내면의 신호를 모두 종합한 뒤 지금은 안전하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끝. 이라고 선언하며 머릿속의 수많은 걱정과 분석의 소음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평화,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와, 그렇군요. 행복이 기쁨, 사랑, 평화라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면 전전두엽은 그중에서 평화라는 가장 단단하고 넓은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였네요. 이 평화라는 바닥이 없으면 기쁨은 더 큰 자극을 줬을 중독으로 변질되기 쉽고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평화가 없으면 기쁨도 사랑도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행복이 머물 수 있는 평화의 바닥을 만든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더 많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순간에 전전두엽이 자주 퇴근해서 머릿속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전두엽은 계속 켜둬야 하는 엔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켜고 제때 끌 줄 알아야 하는 스마트한 관리자라는 것. 그리고 그 쉼, 그 의도적인 종료가 바로 행복이 뿌리내릴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 오늘 탐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싶네요. 당신의 날카로운 첫 질문, 넘긴다는 게 전부일까? 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전두엽의 역할을 아주 깊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의 삶에서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